우리는 외계인을 두려워합니다. SF 영화 속 외계인들은 대부분 침략자입니다. 인류보다 더 뛰어난 기술로 지구를 공격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우리는 수십 년째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소비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묘사하는 방식이 놀랍도록 인간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정복하고 자원을 빼앗고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은 우리들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우리가 외계인을 침략자로만 그려왔다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방식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불편한 질문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왜 외계인을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외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한 남자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몸은 우주선 안에 있고 옆에는 이미 죽어있는 두 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그는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들을 더듬으며 서서히 상황을 파악해 나갑니다. 자신의 이름은 라일랜드 그레이스, 과학자, 그리고 지금 지구로부터 12광년이나 떨어진 우주 한복판에 홀로 있다는 것을.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태양의 빛을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는 외계 미생물 아스트로파지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 성공하면 인류는 살아남고 실패하면 인류는 천천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레이스에게 지구로 돌아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자 헤일 메리 패스의 럭비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근처에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그 우주선에 탄 외계인도 같은 항성 타우세티 근처에 같은 이유로 왔습니다. 아스트로파지는 그들의 별도 잠식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로 다른 진화의 경로를 거쳐온 두 존재가 같은 위기 앞에서 마주친 겁니다. 여기서 이 영화가 다른 SF 영화들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두 존재는 무턱대고 싸우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눈 건 시계였습니다. 서로의 시계를 보여주며 시간이라는 개념을 공유했고, 그렇게 첫 번째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레이스의 외계인 친구가 된 로키는 산소 분자 모형을 만들어 건네며 그레이스가 있는 곳에서 우주복을 벗어도 안전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무기나 방패가 아니라 시계와 분자 모형, 시간과 물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에서 필요했던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협상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소통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수학과 조형이라는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로. 여기서 물리학의 시선을 약간 첨가해서 이 두 문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인간이 사는 태양계, 이곳은 로키가 사는 에리다니계, 그리고 이곳은 둘이 만나게 된 타우세티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그리고 지구 표면에 닿는 햇빛 등등. 방식은 달라도 결국 모두 우리 행성, 지구의 범위 안에서 얻는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1964년 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척도를 제안했습니다. 문명의 수준을 에너지 사용량으로 분류하는 카르다쇼프 척도입니다. 문명의 단계를 알파벳 K라고 표현하면 1단계 문명은 자신의 행성 표면에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 2단계는 자신의 항성, 우리로 치면 태양의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 3단계는 은하 전체를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단계가 0.1단계씩 올라갑니다. 현재 인류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2 곱하기 10의 13제곱와트입니다. 이걸 계산식에 대입하면 약 0.75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1형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도 다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화 속의 인류는 어떤 단계일까요? 여기서는 잠깐 아스트로파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작 소설에 따르면 아스트로파즈는 흡수한 빛 에너지를 질량으로, 다시 질량을 에너지로 거의 100% 전환하는 생명체입니다. 핵 분열보다 1000배 이상이나 효율적인 연료죠.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파지 세포 하나는 완전히 충전됐을 때 17나노그램 무거워지고 이 질량은 1.5 메가줄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17나노그램이라는 조그만 질량 하나로 소형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효율이죠. 영화 속 인류는 바로 이 아스트로파즈를 연료로 삼아 헤일 메리오를 타우세티까지 보냈습니다. 헤일 메리오를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약
10의 23제곱 줄입니다. 현재 인류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약 167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지금 인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에너지를 모으기만 해도 167년이 걸리는 양이죠. 영화 속 인류는 그걸 해냈습니다. 헤일 메리 프로젝트의 준비 기간을 대략 1년으로 잡고 그 출력을 카르다쇼프 계산식에 대입하면 약 0.95, 사실상 1단계에 막 도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 인류의 자원을 쥐어짜서 겨우 이뤄낸 편도 여행이었다는 것을 또 감안해야겠죠. 로키의 에리다니 문명은 어떨까요? 로키의 우주선은 타우세티를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왕복은 단순히 편도의 2배가 아닙니다. 출발지에서 가속하고 목적지에서 감속하고 다시 가속해 기환하고 또다시 감속해야 합니다. 에너지로만 따지자면 편도의 4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에리다니 문명의 카르다쇼프 척도는 약 1.01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인류가 0.95, 에리다니가 1.01, 단계 차이는 고작 0.06입니다. 에너지 소비량 10배마다 0.1단계씩 증가하는 로그 스케일에서 이 0.06단계 차이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비슷한 단계에 있는 문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비슷한 단계의 두 문명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음에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스트로파지가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아스트로파지를 연료로 삼아 타우세티로 가야 한다는 것. 비슷한 척도의 두 문명이 비슷한 위기 앞에서 독립적으로 같은 답을 찾아낸 겁니다. 그 답의 끝에서 둘은 마주쳤습니다. 에리다니 문명의 기술이 조금 앞서는 듯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러온 비슷한 척도의 두 존재에게 싸움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스트로파지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저 단세포 생물입니다. 항성의 빛을 흡수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번식하고 이동합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도 에리다니 문명을 공격하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명체일 뿐이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스트로파지는 그냥 자연 현상에 가깝습니다. 마치 빙하기가 인류를 위협했던 것처럼, 소행성이 공룡을 멸종시켰던 것처럼요. 한 발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작중에서 인류는 이미 아스트로파지를 연료로 삼아 헤일 메리오를 12광년 넘어까지 보냈습니다. 이 연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카르다쇼프 척도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멸종시키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죠. 개체수를 조절하고 공존할 방법을 찾는다면 아스트로파지는 인류와 에리다니 문명 모두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으로 보였던 존재가 가장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영화는 이 부분을 꽤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인류가 협력했을 때 30년 이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류는 전체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서서히 어두워지는 태양 앞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죠. 그리고 그 4분의 1마저 지키기 위해서는 전 인류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영화가 현실이라면 이 적이 없는 위기 앞에서 인류는 과연 협력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스크린 밖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끝나지 않는 분쟁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사륙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또 다른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째 경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당장의 내 이익이, 내 나라의 경제가 다음 세대의 생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듯이 아스트로파지는 악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 앞에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눌 것만 같습니다. 그레이스가 목숨을 걸고 우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받은 인류가 서로 협력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데이터를 두고도 싸울지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아스트로파지를 활용할 것인지, 누가 그 기술을 독점할 것인지를 두고 적이 없어도 싸우고 위기 앞에서도 분열하고 살아남기 위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도 그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존재, 그게 지금의 우리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로키가 던져준 메시지를 그레이스가 폭탄이라고 오해하며 두려워했던 건 단순한 개그적 요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리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계 문명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후진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의 공포감은 우리 자신의 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칼 세이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르다쇼프 척도상 우리보다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문명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이미 수십만, 수백만 년 이상 존속해온 문명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명이란 것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갈등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 자원 고갈,
환경 파괴 등등 스스로를 자멸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수백만 년 동안 극복해왔다는 건 그 문명은 협력과 공존의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서로 어울려 살 줄 안다는 증거입니다. 내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문명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행성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니까요. 척도가 높을수록 그 문명은 더 오랫동안 더 넓은 범위에서 협력해온 문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높은 척도의 문명이 고의적으로 낮은 척도의 문명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정도로 폭력적이라면 그들은 애초에 그 척도까지 도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부의 전쟁과 갈등으로 훨씬 이전에 소멸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논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두 존재를 통해서 그레이스와 로키, 척도상 비슷한 위치에 있는 두 문명에서 왔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의 형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레이스가 속한 인류는 상대성 이론을 알고 방사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로키의 문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로켓 공학이나 재료 공학 기술은 인류를 압도합니다. 두 문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거죠.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태어났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며 서로 다른 언어로 생각하는 두 존재가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서로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단순한 우정 이야기로 읽히진 않았습니다. 두 문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작은 단위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국가도 군대도 외교관도 필요 없었고 두 개인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와 과학이라는 언어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영화에서 야오 선장이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용기는 유전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 대사가 저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은 본능이나 진화가 새겨놓은 유전자 어딘가에 자동으로 입력된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선택입니다. 낯선 존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는 선택. 그레이스는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조차 없이 깨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왜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가 자원해서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마저도 아니었죠. 그런 그가 낯선 외계 존재와 신뢰를 쌓고 함께 문제를 풀고 결국 로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은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리고 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레이스를 구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치명적인 산소를 마시며 그 낮은 기압을 견뎌가며 레버를 당겨줄 의무도 없었고 200만 킬로그램의 아스트로파지를 선뜻 건네 6년이나 늦게 집에 돌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타우메바를 얻었으면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위해 우주로 나간 그레이스가 결국 다시 발견한 건 외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 우주 한복판에서 그는 인류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것. 문명이 존속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0.75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문명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선, 그리고 언젠가 로키처럼 다른 문명과 마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라기보다는 매번 새롭게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높은 척도의 문명은 지금도 지구인들이 올해에도 자기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과연 살아남는지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스스로 자멸하는지 그 답은 외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레이스가 가장 먼 우주 한복판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낯선 존재 앞에서 두려움 대신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것.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단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영화는, 그리고 현실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